세 번째 발표는 예원대학교 계시는 이동희 교수님께서 조선시대 군현 편제와 수령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동희 교수님은 2020년까지 전주 역사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셨고요. 지금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 및 조선 정기 간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 이등입니다. 제가 원래 주제를 지방 통치 체제와 군현제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제가 혼동을 해가지고 가명을 빼놓고 그리고 그냥 군현제와 수령제로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움직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지방제가 어떻게 이제 개편이 됐는가 9년 편제하고 3번하고 4번 또 문무음 입사료별 어떤 분포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도 시간이 쫓기니까 좀 한 5분 남으면 저기서 말씀을 좀 주세요. 5분 정도 남으면 시계가 안 보여서. 예. 저 뒤에 있네.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첫 번째 제가 드린 것은 우리 이제 천년사에서 조선 전기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걸 간단히 소개해 주라 그래서 그냥 머릿말 이름을 해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사라는 것은 아까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던데, 그래서 우리 전라도인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또 아마도 그 취지로 천년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시대에는 좀 양이 많아서 전기와 후기로 나눴는데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이제 통시대적으로 조선시대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전기는 총 5건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로 이제 기존 연구사를 좀 정리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근데 또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쓰면서 그걸 느꼈는데 이게 나왔었는데. 예, 그랬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쓸 때 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니까 거기서 또 새롭게 보이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기존의 연구했던 걸 가지고 한번 천년사를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얻어지는 게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걸 모아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롭게 보이는 점들도 있더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잘 안 돼 있으니까 필자들이 좀 보완해서 연구해 쓰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전기 쪽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오도 양계제인데 전라도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이게 전라도 천년 행사를 했고 지금 출판 이 저작도 그 의미에서 이제 출발해서 벌써 이제 4년째, 내년 5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책이 나오니까. 이제 지방제가 이제 크게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변화하는 게 이제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이후에 집정 세력들이 이성계 세력들이 이제 체제를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감영제도, 관찰사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조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팔도를 개편하고 이제 관찰사가 일도를 전제하는 체제로 드디어 이제 도제다운 도제가 조선 시대에 실시가 되는 거죠. 고려까지는 돈은 있었어도 행정적 돈은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속현 체제라든지 개수관제 혁파하고, 그리고 간무는 이제 태종대 현감으로 고치고, 그렇게 해서 중앙의 제도가 그랬듯이 지방제도 태종대의 기본 어떤 틀이 확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립이 되는데
뭐 지금 KBS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를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그려낼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종대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지방제도 그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국대제나 보면은 이때는 329명이에요. 바로 직후에 이제 신정동 구여조승남 체제로 가면 330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전라도의 경우는 뭐 강남도하고 이제 해양도, 그러니까 전주목건역하고 나주목건역 그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됐고, 그것이 이제 전남도라든지 광남도라든지 나주에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주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도 하면 이제 전주하고 남원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또 정광도라고 한 정도 있고, 근데 잠시 그랬고 전라도는 그 지명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이것을 이제 언제 그랬는가 하는 그것을 조금 더 써놨습니다. 조금 더 써놨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좀 빠뜨렸는데, 전주에 전라가명이 설치돼서 충청가명하고 경상가명하고 다르게 조선 말까지 500년간을 유지해 가는 거죠. 충청가명과 경상가명은 임진왜란 때 이제 옮기게 되죠, 위치를. 전라가명은 그대로 갑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그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사년이 이제 이렇게 합쳐서 여사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태인년이, 그리고 한풍 모평에서 한평년, 무풍하고 주계에서 무주연, 부안연, 부령 부안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들이, 제주도도 17개 현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래요. 그게 세계 체제로 우리가 아는 그런 체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무장 그렇고 강진 그렇고, 제가 아는 한에서, 근데 제가 지금 지방제를 얘기하면서 전라북도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전라남도 지역은 예전엔 다 전라도 하나였는데 이게 익숙치 못해서 잘못 본 부분들이 특히 근대로 오면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알려주시면 다음에 보완해서 책자는 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제는 이제 57개군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보겠지만은 임진왜란 직후에 한 개 군현이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우리는 보통 전라도 하면 56개 군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당연히 그 제주도 3개 군현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건 이제 속대전에다가 이제 경국대전 합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건데, 부여는 이제 전주 하나고, 그다음에 목사고을이 나주, 제주, 광주, 능주. 능주는 원래 현이었는데 후기에 이제 이렇게 승격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윤 1명, 그다음에 목사 4명.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듯이 가장 작은 고을인 현감고을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건 그겁니다. 진원현이 이제 장성부에 임진왜란 후에 굉장히 그 피폐되고 이런 이유들이 작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성부에 합쳐지면서 56개 군현 체제로 조선 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도와 자도 문제는 이제 우도 쪽은 해안 평야 쪽 그런 부분들이고, 좌도 쪽은 이제 산간 지역 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우도 쪽이 좀 많아요. 이것은 아마 이제 그 경제적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편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도가 좀 35개 읍이 되고, 그다음에 좌도가 21개 읍이 되고, 근데 이따가 그 수령들 편제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상당히 우도 지역이 중시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평야 쪽이 우도 쪽에 자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따 보겠습니다. 조선 말에 와서 이제 크게 개편이 되는데, 23부제로 개편하면서 전부 군으로 이제 군수로 명칭도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근데 광주부가 빠지고 제주부가 들어갑니다. 제주가. 그러니까 이제 섬 쪽에 있다 보니까 제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4개 부로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부 관찰사, 남원 관찰사, 나주부 관찰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명을 뭐 나주에서 복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한 1년 정도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바로 이제 아무래도 부제가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제로 돌아가서 이제 13도제로 됩니다. 분도가 되고, 그래서 전라북도 관찰령,
전라남도 관찰령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완영의 그 아들 둘이 이완영의 아들 둘이 아니죠. 이완영 형제죠. 둘이 하나는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영은 또 이윤용인가 거기는 또 전라남도 관찰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임명이 되고 또 이때 구례가 전라북도에 편제가 되죠. 구례가 전라북도 편제가 되고 대신에 잘 아는 것처럼 고창권역이 전라남도에 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개편되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라남도 쪽에 완도, 지도, 돌산 이 3개군이 진도는 원래 있었고 신설돼서 전라남도에 소속되는 바람에 전라북도가 26개군이 되고 전라남도가 이제 33개군이 되고 이렇게 편제를 보입니다. 요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고 26개 군이 지금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급을 다 먹여놨어요. 1등군, 2등군, 3등군.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등군, 그 다음에 전라남도 33개군의 1등군부터 5등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1914년에 와서 전라북도 일부 14군, 전라남도는 일부 22군 이렇게 개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례는 이제 전라남도로 지금처럼, 그다음에 고창의 무장흥덕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창군이 되고, 근데 이때 이제 도청 소재지가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 이제 광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나뉠 때 제가 지나갔지만 이렇게 나뉠 때 전라남도 관찰사령이 그 나주에 설치되지 않고 광주에, 그러니까 광주가 이제 신라까지 광주가 이제 중심이 전주, 광주 그러다가 고려로 들어가면서 나주 이제 전주, 나주 이렇게 되다가 천년간 그리 가다가 이제 조선 말에 가서 다시 광주가 부각되는 시점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전라남도 관찰령은 나주가 아니고 광주에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광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제 그대로 가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14군 개편된 내용이 여기서 제가 좀 오류가 있을지 모르는데 전라북도는 아마 맞을 겁니다. 전라북도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14군 체제로 되는가 하면 이제 군산부는 이제 옥구에서 군산부로 목포처럼 그렇게 된 거고, 옥구 인피 합쳐서 옥구, 그다음에 익산권 합쳐서 익산군, 그다음에 고산 합쳐서 전주에 전주군, 김제 쪽 합쳐가지고 김제군, 고창 영역 아까 봤던 고창군, 그다음에 정읍 태인 고부 합쳐서 정읍군, 금산과 진산을 합쳐서 금산군으로, 여기는 이제 충청도로 편입이 되지만 진안과 용담 진안군, 남원 운봉 합쳐서 남원군 이런 식으로 하고, 부안하고 임실하고 순창 무주 장수는 일부 군내에서만 좀 왔다 갔다 하고 군대군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부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해서 해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백산 경우에는 고부 백산이 부안 백산이 됐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바뀜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임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남원의 뭐 지사면, 상계면, 둔동면들이 다 임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당대 이제 전북 지역의 최고의 양반골은 남원구거든요. 그래서 남원하고 통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급이 인정이 되는, 그래서 남원하고 그 결혼하는 걸 상당히 선호했었는데 그 중요한 지역들이 다 임실로 이렇게, 그래서 요즘 뭐 고지도 그 원래의 그 지형들을 복원하자는 그런 연구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남원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우선 조선시대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한 반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분의 1에서 반절 정도는 요걸 좀 찾아봐야지,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 말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원래 남원의 유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실이 분란이 참 많았었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근데 전라남도의 경우에 이제 이게 맞는지, 제가 하여튼
그 문헌에서 이렇게 자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혹시 잘못된 데 있으면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는 무안부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이제 무안군이 되고, 그다음 곡성과 옥가를 합쳐서 곡성군으로. 네, 나주하고 남평, 조금 전에 남평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주군. 그다음에 여수, 돌산군을 합쳐서 여수, 담양하고 창평하고 합쳐서 담양. 그다음에 화순, 능주, 동보. 이게 상당히 큰 지역 같은데 이게 이제 화순군으로 지금의. 그다음에 영광군하고 지도군 합쳐서 영광. 지도군은 이제 신설된 군이겠죠, 이렇게. 영광군으로. 그다음에 제주군의 정의군과 대중군을 합쳐서 제주군으로. 그리고 이제 구례, 그다음 광주, 해남, 강진, 뭐 장흥, 보성, 장성, 광양, 영암, 진도, 완도, 고흥, 순천, 한평 등은 이제 9년간의 큰 틀의 어떤 통폐합 없이 유지됐던 지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이제 1946년에 또 독립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부분만 하면은 저는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어야 하는데, 어저께 하여튼 이 자료 만드는 것도 저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도를 좀 못 넣었습니다. 그냥 이걸 보고 좀 다 아는 지명이니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 수령의 어떤 출신별로 임명된 읍들이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가나 어떤 저 변방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군사 방어적 성격이 강하니까 무과 출신들이 가는 거고, 내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음관들이 가는 거고, 근데 문과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문과 출신들은 요소요소의 문과 출신들이 연예 내지 구분 없이 배치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18세기만 해도 전라도도 그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세기 특히 그 정도로 넘어가면은 그거 자체가 깨져서 음관이 뭐 바닷가로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나름의 이 기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그 각 군현의 그 관직에 보면 여기는 어느 출신이 온다고 이렇게 써져 있죠. 문과라든지 무과라든지 이렇게. 그것하고 또 선생아이라고 그래서 그 개인별로 수령들의 그 출신 성분이 적혀진 그런 선생관들도 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18세기까지는 잘 지켜지는데 이게 19세기에 요동을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8세기 중반 그 이제 여지도서입니다. 이게 42개 읍이라는 것은 여지도서에 지금 많은 읍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인된 거야 뒤에 것을 갖다 합쳐놨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과가 5개 읍이고, 이 관에 이제 문과 자리라는 얘기, 문과 출신이 가는 자리가 5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착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문과는 이제 문과 출신하고 음관하고 원칙적으로 교차해서 임명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19세기 말에 청원보라고 그 관료들의 명단을 19세기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합쳐보면 무과 출신하고 음관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음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건 아마 우리 전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었을 텐데, 전라도도 예외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렇죠. 음관 수령들이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정조 때도 그러고, 근데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나중에 고정되는 연변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 봐서 이제 지방 체제의 어떤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더라는, 뭐 여러 가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문만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군현별로 한번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전라도에서 18세기에 문과 출신이 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순천, 영광, 부안, 강진, 부안 5개 군이에요. 제가 지도를 안 갖다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지도를 보면 요소의 중간중간에 이 문과 출신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19세기에 가서도 순천하고 영광, 부안은 여전히 문과 출신들이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 지역이 지방 통치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또 더불어서 뭔가 좀 괜찮은 자리, 재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로 이 사람들이 아마 시종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통치상도 중요하고 또 뭔가 좀 재정도 좀 여유가 있고 오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요 지역들이 이제 갔을 거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그런 의미를 가졌을 거다. 물론 단정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령의 입사를 통해서 각 군현의 의벼 성격들을 좀 추적해 가는데 굉장히 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다. 근데 구례와 운봉 같은 경우는 내지인데도 그 묵가자가 임용되는 내지인데, 근데 이 동네가 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운봉이면 이제 토포형 설치되는 것이고, 이 구례도 어떤 지도 보면 해안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해안선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있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있는데 굉장히 그 외구 침입이나 이런 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런 데는 이게 이제 음관들이 배치되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무장이 참 재밌는 게, 이게 그 문무과에서 19세기 문과 출신들이 임명되다가 좀 특이해요. 고종대 음관들이 임명되는 이런 곳인데, 무장의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과 이러한 어떤 수령의 어떤 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지역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좀, 왜냐하면 독특하게 여기 수령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능주목도 그래요. 내지고 별 아닌데 문과 출신들이 우세하게 임명돼, 물론 나중에 이제 19세기는 바뀝니다만, 능주는 독특하게 예우된 곳. 왜 능주는 그랬을까? 그것이 그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서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다른 의미를 이 능주가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창은 또 내지인데 꼭 바닷가 같지만 바닷가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문과 출신 수령 자리로 바뀌는 거 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좀 부각되는, 물론 오지인 것도 아마 고창은 아주 작은 동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고, 이 얘기를 이제 마쳤다면, 저는 그 수령의 그 입사를 통해서 각 군현의 성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은 좀 했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지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